재배학, 원예학 강의 절대 강자 손평리 이장입니다. 그럼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간추린 재배 원예학 5강 토양 두 번째 시간입니다. 토양 두 번째 시간에는 토양 수분, 토양 반응, 토양 보호, 그리고 토양 표면 관리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수분은 토양 공급에 존재하는 물로서 작물 생육에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토양 수분 함량은 건토에 대한 수분의 중량비, 그래서 수분 중량을 건토 중량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토양은 절대 수분 함수량으로 표시됩니다. 각각에 대한 절대적인 표시로. 그리고 수분 장력이 나오는데 토양 수분 장력을 좀 이 정의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토양 수분 장력은 한마디로 말해서 토양 입자가 수분에 흡착하여 유지하려는 힘입니다. 결국 토양 입자가 수분을 잡아당기고 있는 그러한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우리가 pH, 포텐셜 포스로 나타냅니다. 이것은 우리 말로 로그 함수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수분 장력은 작물의 흡수력을 표시하는 척도다 이 말인데, 작물이 흡수하는 표시인데 이걸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작물로만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서 토양 입자 표면과 토양 수분 간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토양 입자가 수분을 흡착해서 유지하려는 힘, 단위는 pF,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정확히 표현하면, 그러면 토양 수분 장력이 어떻게 작용하냐? 수분이 많아지면 수분 장력이 작아지고, 수분이 적으면 수분 장력이 커진다. 그러니까 수분과 수분 장력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면 수분이 많으면 굳이 토양 입자가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고, 수분이 적으면 수분을 대한 집착이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많으면 장력이 작아지고, 수분이 적어지면 수분 장력이 커진다. 그래서 수분과 수분 장력은 반비례다. 반비례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수분 함량이 같아도 토성에 따라서 수분 장력이 달라지는 거죠. 토성이 사토나 또는 양토나 식토에 따라서 수분 장력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양 수분의 종류는 이게 기출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 다른 식물보호기사나 종자기사에서도 이 토양 수분의 종류와 정의, 그리고 PF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손해평가서에서도 결합수, 중력수는 이미 출제가 됐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던 흡착수나 모관수, 이 정의 쪽, 이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수분의 PF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합수 먼저 보겠습니다. 결합수는 화합수 또는 결정수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PF는 7.0 이상, 7.0 이상이면 물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이걸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흙과 토양, 점토 광물에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토양에서 수분을 분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 토양을 통해서 식물이 흡수나 또는 이용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합수는 pF가 7.0 이상이고, 그리고 식물이 흡수,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흡착수는 흡습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분 장력이 pF가 4.5에서 7입니다. 이것은 토양 입자가 있으면 이 표면에 얇게 이렇게 막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수분인데, 이것 또한 인위적으로 분리는 되지만 작물이 이용하기는 못한다. 다음 모관수, 이건 응집수라고 하는데,
PF 2.7에서 4.5. 이것은 표면 장력 때문에 토양 공극 내에 중력의 정화 유지되는 수분. 그래서 작물이 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토양 공극이면 우리가 말하는 액상. 그러니까 액상으로 이게 남아 있는 건데 토양 공극의 대공극이나 소공극, 특히 소공극 쪽에 표면 장력, 그러니까 물이 계속 응집해 있는 거죠. 물이 똘똘 뭉쳐 있어서 중력에 저항해서 그 수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식물이 뿌리를 뻗침으로 해서 근모를 통해서 작물 흡수에 이용된다. 이 작물 흡수에 이용된다. 이게 어떤 거다? 모관수다. 그리고 모관수는 PF 2.7에서 4.5 사이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력수입니다. 중력수는 PF가 0에서 2.7 사이. 중력에 의해 지하로 흡수되는 수분. 그러니까 결국 거의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그리고 이건 근권. 근권이라는 것은 뿌리 주변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직접 이용이 불가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력에 의해 지하로 흡수되는 수분이라고 되어 있을 때 비모관극에 스며 흘러내리는 수분. 비모관 공극은 다른 말로 이게 대공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입단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에 각각 알갱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것이 소공극,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크게 있는 게 대공극입니다. 그래서 비모관 공극이라는 것은 이 대공극 사이로 흘러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하로 흡수되는,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 지하로 흡수되는 수분이고, 그래서 비모관극에 스며 흘러내리는 수분이며 작물의 뿌리 표면에서 이용이 되지만 뿌리 주변 이하로까지 내려가는 것은 직접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모관수와 중력수까지는 이용이 할 수 있는데 작물이 주로 이용하는 것은 모관수이다.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지하에 정치하여 모관수의 근원이 되는 수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분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결합수하고 중력수는 이미 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PF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출제가 되지 않은 흡착수와 모관수 쪽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토양의 수분항수. 토양의 수분항수의 정의는, 이 토양 수분은 이 머금고 있는 게, 함유하고 있는 게 연속적으로 변화를 보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비가 왔을 때, 그리고 비가 온 이후에 건조, 그리고 그에 따른 토양 속의 수분이 계속 변화를 합니다. 그렇지만 토양수 운동성이나 토양의 물리성 또는 작물의 생육과 비교적 뚜렷한 관계를 가지는 수분 함유의 상태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토양 수분 함수라고 합니다. 뭐 초기 위조점, 그 다음에 영구 위조점, 그 다음에 뭐 최대 용수량, 포장 용수량,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토양의 수분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토양 수분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수분항수의 정의들을 각각 살펴보고 그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PF가 어느 범위에 있는지는 그림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용수량입니다. 최대 용수량은 모관수가 최대로 포함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토양 공급, 우리가 말하는 액상은 물론이고 기상까지 모든 공급이 물로 다 포화된 상태, 그러니까 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용수량의 60에서 80%를 저희가 최적 용수량이라고 하고, 또 최적 용수량을 다른 말로, 같은 말로 최적 함수량,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수학에서의 펑션, 그 기능을 말하는 함수가 아니라 머금을함, 물을 머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포장용수량은 최소용수량, 포장에 최소하게 있는 그러한 물입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포장용수량은 최대용수량은 모든 공급이 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PF가 0입니다. 0. 그리고 여기에서 중력수가 빠져
나가는 거죠. 중력수가 PF 0에서 2.7까지인데 여기에서 중력수가 빠져나가니까 최대 용수량에서 중력수를 뺀 게 포장 용수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력수가 어디로 빠져나가죠? 대공극으로 빠져나가죠. 그렇다면 남아있는 게 어디에만 남아있다? 소공극에만 수분이 남아있는 게 포장 용수량이다. 그리고 포장 용수량 이상은 저희가 말하면 이게 물이 많다는 거죠. 왜냐 그러면 과습하기 때문에 중력 일부는 그러니까 포장 용수량 이상의 수분에 중력수가 포함된 거죠. 그래서 토양 통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상이 부족해서 작물이 호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물 생육에 가장 알맞은 최적 용수량과 거의 일치하는 게 포장 용수량이다. 최적 용수량, 그러니까 최대 용수량의 60에서 80%를 우리가 최적 용수량이라는데, 최적 용수량과 거의 일치하는 게 뭐다? 거의 일치하는 게 이 부분이 뭐다? 우리가 말하는 포장 용수량이다. 또 포장 용수량은 최소한의 물이 있는 최소 용수량이다. 그래서 PF는 2.5에서 2.7입니다. 초기 위저점, 위조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시드는 겁니다. 시드는. 그러니까 초기 위저점은 생육이 정지하고 하엽이 시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물이 올라올 때 안 나오니까 아직 그 하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엽을 다른 말로 성엽이라고 하죠. 성엽. 그래서 뿌리 인근에 있는 하엽부터 시들기 시작하는 토양 수분 상태인데, 이때는 다시 물을 주면 식물이 살아납니다. 이게 PF 3.9입니다. 근데 영구 위저점은 PF 4.2여 가지고 4.2인데 이것은 위조한 식물에 물을 주어도, 그러니까 포화상 공기 중 24시간 놓아둬도 물을 주어도 회복하지 못하는 토양수분, 그러니까 물을 줘도 살아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조한 식물을 포화습도 공기 중에 24시간 놓아둬도 회복되지 못하는 토양의 수분 상태,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물을 줘도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조계수는 영구 위조점의 토양 함수율인데, 위조계수, 그러니까 이게 식물이 살아나지 못하는 그 영구 위조점을 위조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PF 4.2가 우리가 영구 위조점과 위조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흡습계수는 작물이 이용할 수 없는 수분 상태, 고 PF는 4.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상대 습도가 98도 그리고 온도가 25도일 때 공기 중에 검토가 흡수하는 수분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는 흡수계수는 뭐다? 작물이 이용할 수 없는 수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말하는 최소 용수량, 그러니까 포장 용수량, 그때 0부터 PF 0부터 포장 용수량 첫 번째까지 그 사이인데, 포장 용수량 이상의 과습 상태, 그러니까 포장 용수량이 2.5에서 2.7입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물이 많은 거죠. 그러면 그 과습한 토양 수분 상태니까 이때도 식물이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유효수분은 포장 용수량부터 4.2, PF 2.5, 4.2니까 영구 위조점까지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토양 중에서 그나마 흡수 이용하는 수분으로는 포장 용수량에서 영구 위조점까지입니다. 왜? 흡수계수에서는 4.5가 되면 전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초기 위조점, 영구 위조점, 그리고 포장 용수량,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토양 수분 함수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수분의 PF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토양 수분 장력이 우리가 PF라고 하죠. Potential Force. 토양 수분부터 보겠습니다. 결합수, 흡습수, 모관수, 중력수, 이런 순서로 보는데, 결합수는 PF가 7.0 이상입니다. 7.0 이상. PF 7.0 이상. 그러니까 분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흡습수는 pF 4.5, pF 4.5에서 7 사이인데 이것은 토양의 표면의 피막을 형성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모관수는 주로 식물이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모관수는 주로 식물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물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작물이 이용한다. 그래서 pF는 2.7에서 4.5이다. 중력수는 중력에 의해서 지하로 흘러내리는 거. 그래서 대공극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건데 이것은 pF 0에서 2.7이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하수는 지하의 정체에 있는 모관수의 근원이 되는 게 지하수입니다. 다음은 토양 수분 항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잉여 수분은 포장 용수량 이상의 물이 있는 겁니다. 과습한 상태죠. 그래서 pF 0에서 2.5 사이를 저희가 잉여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포장 용수량은 우리가 말하는 그 작물을 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체적 함수량과 최적 용수량과 일치한다고 해야죠. 그래서 pF 2.5에서 2.7 사이입니다. 초기 이조점은 식물이 시들기 시작하는 그런 토양 수분 상태. pF 3.9. 그 연구 이조점은 다시 물을 줘도 산하지 않는 거. 이게 pF 4.2고 이걸 또 우리가 흡습 계수는 4.5. 4.5로 작물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연구 이조점이 4.2, 흡습 계수가 pF 4.5. 그리고 제가 유효수분 있죠. 유효수분은 pF 2.5에서 pF 4.2로 이게 포장 용수량에서 연구 이조점까지 이 사이를 저희가 유효 수분이라고 한다. 다음은 토양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반응은 이게 산성이냐, 토양이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이걸 구분하는 건데 토양의 산성이나 알칼리성 정도를 pH 0에서 14도 값으로 표시해서 그의 중성 pH 7을 중성으로 보고 이게 pH가 낮으면 숫자가 작을수록 산성, 숫자가 클수록 알칼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토양 반응에서 이 산성과 알칼리성인데 산성은 수소이온 농도가 높고 알칼리성은 수산화이온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 수소이온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금속은 주로 전자를 잃기 때문에 이게 양이온입니다. 양이온. 그리고 기체는 주로 음이온입니다. 전자를 얻어서. 그렇지만 유일하게 수소가 양이온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토양 반응은 이게 토양이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를 구분하는데 그 토양 반응의 기준을 이건 어떻게 토양 반응을 정의를 하냐 그러면 토양 중에 수소이온 농도가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수소이온 농도가 높으면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산성 pH가 낮게 나타나서 산성이고 수소이온 농도가 없으면 숫자가 높게 나타나서 알칼리성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소이온 농도가 낮을수록 pH는 낮게 나타난다. 그래서 pH 숫자가 낮을수록 산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양 반응과 작물의 생육에 있어서는 중성에서 작물이 가장 잘 자랍니다. 왜 그러냐면 중성 토양에서는 토양 유기물을 분해하거나 공기 질소를 활성하는 활성 박테리아가 활발해서
작물의 생육에 적합합니다. 그러면 산성일 때하고 강알칼리성일 때는 당연히 생물 생육에 부적합할 겁니다. 그래서 강산성일 때는 MBPC가 감소합니다. 없어서 작물 생육에 불리합니다. 그래서 강산성이면 MBPC, MB 컴퓨터고 그 다음에 R구막 이것은 부족하고 R구막은 과다해서 이게 독성, 식물에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M은 마그네슘, 몰리브덴, 붕소, 인, 칼슘. 그래서 MBPC는 부족하고 강산성에는 잘 알구만 이것은 많아진다. 그래서 아연, 알루미늄, 구리, 망간. 그래서 MBPC는 작고 감소되고 그리고 R구망은 증대한다. 이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해평가사가 아닌 다른 농업자격증에서 출제가 됐다는 것은 손해평가사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강산성과 강알칼리성에서 왜 식물이 생육하는데 부족하느냐, 작물성에 부적합하느냐, 이것은 점토와 부식이 분산으로 토양 입단 생성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토양 입단 구조가 되지 않으면 투수력, 보수력, 투기성 이러한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생물종에 적합하고 또 강산성 토양에서는 수소이온 자체가 과다해서 다른 작물의 양분 그러니까 칼슘 이러한 것들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토양 산성에 대한 작물의 적응성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산성 토양에서 강한 작물이다 이러면 이것은 내산성 작물로 보시면 되겠죠. 주로 우리가 하는 벼 그리고 토라나마 땅콩, 감자, 수박, 블루베리, 복숭아 이렇게 보시면 암기할 때는 별이 그래서 귀리는 복불복게임에서 복분자 블루베리에서도 땅콩을 감수할 것 땅콩 알러지가 있으면 땅콩도 감수 수박 감자 수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리 복숭아 블루베리 땅콩 감자 수박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감자 토란 블루베리 이 정도는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게 있다. 사과, 감배는 감배에 목매다가 모카 메밀, 당근 딸기 먹고 구토하니 오이가 완벽해. 당근 딸기, 고구마 토마토, 오이 완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약한 거 그러면 강한 것과 약한 것은 콩팥이 망가지면 신체에 있는 콩팥이 망가지면 뭐가 온다? 아씨가 만든 보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포도 무화과잼이다. 그럼 보시겠습니다. 콩팥 가지가 망가지면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만든 보양식 보리 양파로 포도 무화과잼을 올려 포도 무화과 올리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산성 작물 중에 강한 것과 약한 것을 구해놓겠습니다. 강하다 그러면 벼, 귀리, 땅콩, 블루베리, 수박, 복숭아 정도 아시면 되고 약하다 그러면 콩팥, 아스파라거스, 보리, 양파, 시금치, 포도, 무화과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양 산성의 원인과 토양 산성을 그러니까 산성 토양
토양이 산성화되는 원인과 그러면 산성 토양을 어떻게 해서 개량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은 쉽게 말해서 여기에만 뭐 모암, 기후, 토양생물, 양분순환, 대기오염, 상승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토양 내에 뭐가 많아졌다? 수소이온이 증가하는 것, 증가함으로 해서 pF가 낮아진 것, pH가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토양 중에 염기성 이온이 적다는 거죠. 그럼 염기성 이온이 어떻게 한다? 용탈, 뭐 비나 이런 거에서 흘러 내려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염기성 이온을 카나 크마 그래서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그래서 카나크마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양이온이죠. 그러니까 금속이온입니다. 그 토양 중에 탄산이나 유기산이라는 것은 이제 그 유기물이 분해됨으로 인해서 이런 산소를 흡수함으로 인해서 수소이온이 생성된다. 그리고 산성비료를 연용했을 때 우리가 뭐 질소즙이나 암모늄 비를 사용했을 때 이러한 계속 사용했을 때 우리가 산성화가 된다. 그리고 많은 비와 간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물을 댐으로 인해서 이게 염기성 이온이 용탈됨으로 인해서 수소이온이 증가한다. 또 식물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하면서 그러니까 수소이온을 방출한 것은 우리가 말하면 이산화탄소, 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함으로 인해서 탄산과 유기산에서 수소이온이 생성이 되고 방출된다. 그리고 화학공장의 산성물질이나 산성비 이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산성화가 된다. 그러면 이 산성 토양의 대표적인 원인이 염기성 이온이 용탈되는데 그 용탈되는 것은 뭐다? 광우나 간수량, 물댐으로 인해서 그렇다. 또는 산성비나 그리고 산성 비료를 연이어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개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산성 토양의 개량은 석회물질, 우리가 말하는 칼슘은 이 칼슘을 넣음으로 인해서 이게 칼슘이 양이온이니까 흙에 음이온을 이렇게 꼭 메고 있어요. 결합시키는 거죠. 입단화. 그래서 석회물질을 토양 계량제로 사용한다. 뭐 아크릴 소일도 토양 계량제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유기물 시용에서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 그러니까 유기물을 시용함으로 인해서 그 유기물에 의한 점성물질이 나와서 또 토양을 입단화한다. 객토 같은 경우는 흙을 바꿔 넣는 것을 객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작을 통해서 토양의 지역을 높인다. 윤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화분과 작물은 특정 영양소를 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다른 작물을 우리가 뭐 콩을 재배하고 이러면서 토양에 질소를 공급하고 이래서 토양의 지력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객토와 윤작을 한다. 또는 산성토양에서 내산성 작물, 아까 내산성 작물 강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벼, 귀리,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감자, 그 다음에 복숭아, 블루베리 이 정도는 기억해주면 뭐 아마, 땅콩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류균을 첨가한다. 이것은 이 토양에 있는 근류균을 첨가함으로 인해서 영양소 그 곰팡이 자체가 영양소를 흡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회 물질을 통한 토양적 개량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리고 유기물 시용, 그 다음에 객토와 윤작, 그리고 내산성 작물, 그리고 근류균 첨가 이 정도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성 토양의 개량도 이게 나무사 시험에서 이게 논술형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다른 여타의 식물보호기사 이런 부분에서도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알칼리성 토양입니다. 알칼리성 토양은 간단히 말해서 염기 포화도와
토양 용액 중에 염기의 농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염기 포화도가 많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 카나크마, 칼슘, 그리고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이 증가하고, 또 이로 인해서 수산화 이온이 증가해서 pH가 올라가는 현상이 알칼리성 토양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염분, 소금이 들어오는 곳, 그리고 강우에 의한 염기 용탈, 그리고 여기 강우에서 염기가 용탈되고 이게 축적이 됐을 때 알칼리성 토양이 되는 거고, 특히 시설 재배 토양에서 염류가 직접 돼서 알칼리성 토양이 됩니다. 강우를 차단, 그리고 과다한 시비량, 유기물 부족. 그래서 특히 시설 재배 토양에서의 알칼리성 토양이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여기를 다른 말로 염류 직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 재배에서는, 그러니까 시설 재배 같은 이러한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나비, 철망, 질소, 붕소, 철, 망간, 그래서 나비, 철망이 결핍의 생육 장애가 됩니다. 그럼 알칼리성 토양을 개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염화칼륨, 황산칼륨과 같은 산성 물질, 산성 비료를 시용해야 되죠. 그리고 깊이갈이나 객토, 땅을 갈아주거나 물을 채워서 관수 담수를 해서 이걸 제염해서 씻겨내는 게 제염입니다. 염류를. 그럼 내염성 작물을 또 알칼리성 토양에서 재배를 하면 이것도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유채, 양배추, 목화까지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채, 양배추 어디에서 많이 재배한다? 제주도. 그럼 제주도는 해안가이기 때문에 뭐다? 염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보호입니다. 토양보호는 우리가 말하는 빗물,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빗물과 바람 등에 의해서 우리가 말하는 토양이 침식되는 것인데, 이러한 그 강우에 의한 수식과 바람에 의한 풍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토양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식은 주로 이제 비로 의해서, 물로 의해서 이게 침식되는데, 강우, 그리고 토양의 성질은 투수성이 높은 토양은 침식이 적지만 사토와 식토는 침식을 받기가 쉽다. 사토와 식토, 그러니까 사토, 모래, 식토, 점토. 그러니까 이게 사토, 모래흙이라도, 이게 사토가 시험에 따라서는 모래흙이라도 나오고, 식토는 점토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꼭 같은 용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토와 식토는 침식받기 쉽다. 사토, 식토, 극단적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지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지형적으로 경사가 급하면 유거수는 흐릴 유자에 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죠. 그리고 경사가 급하고 경사면이 길면 당연히 유거수에 의해서 침식이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경사가 급하다는 것은 속도가 빨라지고, 경사면이 또 길면 또 그만큼 가속도가 붙어서 더 힘이 받게 돼서 침식이 많이 된다는 거죠. 뭐 적설이 많거나 식생이 적은 사면은 이제 이게 경사할 때 그 백길사, 기울사입니다. 기울어진 사자인데, 그래서 경사면이나 또 바람이 세거나 토양이 불안한 사면은 침식이 중요한 산사태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생은 식물이 살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복식물이, 그러니까 식물이 피복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땅이 나지인 경우가 오히려 빗방울 타격이나 유거수 정체로 인해서 경감이 되는데, 나지는 세지겠죠. 그렇지만 식물이 있는 피복, 그러니까 식물이 심어져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침식이 경감됩니다. 산사태 같은 경우도 식물이 없는 그러한 경사면에서 오히려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식 대책은 뭐냐? 그러면 조림과 초생재배는 풀을 키워서 재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당구식 재배와
대상 재배에 있는데 당구식은 계단입니다. 계단식으로 단구를 만들고 그러니까 언덕을 계단같이 계단을 만들고 거기에 축대를 쌓고 초생 그 뿔로 그러니까 우리 풀로 이러한 거 풀을 심어서 안정화하는 공법. 그러니까 도로 같은 데 보시면 우리 그 경사면 있지 않습니까? 깎아진 데에 콘크리트 축대를 만들고 거기에 잔디를 깔거나 다른 잡초 같은 걸 심어 놓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당구식 재배고 대상 재배는 띠의 형태로 재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고선 형태로 윤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사지를 경작할 때 등고선으로 안정한 간격을 두고 폭을 만들고 거기에서 파종기나 수확기가 서로 다른 작물, 교호 재배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작물을 식재함으로 인해서 침식이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수식 이거는 물에 의해서 이게 토양이 식견하지 않도록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고선 경작, 대상제보다 등고선 경작인데 경사지에 등고선을 따라서 이랑을 만드는 형식도 우리가 말하는 등고선 경작. 그러니까 초성재배, 당구식 재배, 대상재배, 등고선 경작들이 바로 수식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토양 피복이 중요하다. 그 윤작 체계는 윤작은 돌아가면서 농사를 짓는데 피복 작물을 많이 삽입하여 피복 작물이 뭐 자운형, 클로버, 호밀 이런 것을 전후작 작물 사이에 재배를 하면서 토양 노출을 최소화하자. 그리고 토양 입단화를 유지하자. 토양 입단화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풍식은 바람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풍식의 원인은 토양이 가볍고 건조할 때 강풍에 의해서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바람을 막으려면 방풍림, 나무를 심으로 인해서 바람을 막고 또는 방풍 울타리를 설치하면 되고 또 이게 강풍으로 인해서 토양이 쓸려 나가기 때문에 피복작물 재배, 뭐 자운형, 클로버, 호밀, 유채 등을 하거나 또 관계, 물을 댐으로 인해서 토양에 무겁게 만들어서 날리지 않게 토양이 건조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주로 다른 농업 자격증에서 주로 단골로 출제되는데 바람 방향과 직각으로 이랑을 내음으로 인해서 바람을 막는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스텝을 멀치 농법이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말하는 종자기사나 식물보호기사의 주관식 문제로 2차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이게 스터블 자체가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 그래서 작물을 배할 때 논에서 벼를 벨 때 이 밑둥까지 자른 게 아니라 여기 이 정도의 그루터기를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그루터기를 남겨놓으면 이게 바로 유고수, 물이 흐르거나 바람에 의해서 여기 뿌리 자체가 흙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풍식을 유고수 그러니까 수식과 풍식을 방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스터블 멀칭 농법을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면 그루터기 피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양 표면 관리법입니다. 토양 표면 관리법에는 저희가 청경법 그리고 초생법, 부초법 이렇게 있는데 청경법 자체는 청경법은 깨끗하다 이런 말입니다. 깨끗하다. 그러면 풀이 하나도 없이 그러한 상태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잡초에서 양분 수분의 경합이 없잖아요. 오로지 과수원에서 할 경우 과수나무의 양분이나 수분이 되고 병충해 잠복 장소를 제거한다. 병충해가 주로 잠복을 우리가 말하는 잡초에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기대교주 겨울에는 이 잡초로 갔다가 과수에서 꽃이 피거나 잎이 주로 발생하고 과수가 열매를 맺을 때는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해충이나 그리고 그 병해가 잡초에 그러니까 진균 같은 경우 잡초에 특히 녹병 같은 경우는 기대교주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진딧물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는 잡초에 잠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장점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 결국 수분 증발이 심하고 토양이 굳어지면
그럼 고상이 많아지면 토양의 입단 구조가 파괴되는 거죠. 입단 구조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기상과 액상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물리성으로 악화가 되고, 그리고 이 잡초를 풀을 없애기 위해서 제초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과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지에서는 토양 침식과 양분 양탈이 심해진다. 양분 용탈이 심해진다. 이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피복 작물을 심었을 때, 풀을 같이 심었을 때 그게 피복함으로 인해서 토양을 움켜쥐고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초생법은 풀을 키우는 겁니다. 토양판에 풀을 어느 정도 자랄까지 키우는 건데, 장점은 우리가 말하는 청정법의 단점을 우리가 말하는 좀 보완할 수 있죠. 잎단화를 촉진할 수 있고, 토양의 침식과 양분 유실을 우리가 양분 용탈 이런 걸 방지할 수 있고, 또 자란 풀이 또 유기물로 환원돼서 지력 유지에 도움이 되고 지온의 급격한 변화. 왜냐 그러면 이 청정법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빛이 오거나 하기 때문에 토양 수분 증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얘들은 그 초생법은 풀 자체가 이걸 막아주기 때문에 지온의 극한 변화를 방어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또 청정법의 장점과 반대가 되겠죠. 양분 수분의 경합 상태가 발생하고 또 병충의 잠복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부초법입니다. 부초법은 토양 표면에 집, 파쇄목, 부직포를 덮어가려, 쉽게 말해서 멀칭을 하는 겁니다. 멀칭. 장점은 토양 침식 방지하겠죠. 수분 증발 억제하고 잡초 발생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집이나 파쇄목을 표현, 이게 토양 유기물로 공급을 하고 입단화 촉진을 조장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 수분 증발하고 이러한 걸 억제하기 때문에, 또 위에 땅을 덮어놨기 때문에 이른 봄에 이게 지온이 상승해야 되는데, 이 멀칭을 해 놓음으로 인해서 태양빛이 직접적으로 토양에 닿지 않기 때문에 지온 상승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늦서리에 만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피복법이 있는데, 피복법은 일종의 초생법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마지막 5강에서 마지막 정리는 토양 수분으로 해보겠습니다. 토양 수분에 결합수, 흡습수, 모관수, 중력수, 지하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토양이 작물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모관수이다. 이걸 꼭 알아주시고, 그리고 각각의 pF, 결합수는 pF 7.0 이상이다. 흡습수는 pF 4.5에서 7.0 사이, 모관수는 pF 2.7에서 4.5, 중력수는 pF 0에서 pF 2.7이다. 그래서 모관수를 주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유효수분은 포장용수량에서 영구 유조점 사이이다. 그리고 초기 유조점은 pF 3.9로, 이거 같은 경우는 물을 주면 살아나지만 영구 유조점은 물을 줘도 살아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흡습계수는 작물이 이용할 수 없는 수분 상태인 pF 4.5이다. 그리고 포장 용수량은 pF 2.5에서 2.7인데 최대 용수량, 물이 가득 차 있는, 모관수가 모든 공기 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포화 상태에서 중력수를 뺀 게 포장 용수량이고, 최대 용수량에서 60%에서 70%를 우리가 최적 용수량인데, 포장 용수량이 최적 용수량에 가장 근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토양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강의 교환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꼭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